시청자, G7 정상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트럼프가 내가 보스야라고 외쳤는데 왜 단 한 사람만 빼고 아무도 그 자리로 가지 않았을까요? 이거 그냥 외교적 어색함으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G7을 미국이 모든 걸 결정하는 자리로 알고 왔잖아요. 이번 캐나다 카나나스키스 회의는 그 인식을 정면에서 깨버린 자리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유럽연합이 한국과 비밀정보 보호협정을 그렇게 서둘러서 묶었을까요? 왜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작년에 직접 한국에 와서 액션 플랜을 먼저 제안했을까요?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은 표면, 동기, 결과 이 세 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류 보수 매체들이 거의 다루지 않았던 그 진짜 그림을 까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일찍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8일 5개국 순방에서 손에 쥐고 온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무역협정이 아닙니다. 평양에 대사관 두고 있는 유럽 국가들을 통해서 북한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채널, 이거예요. 이걸 한 줄이라도 짚은 보도 어디 한 군데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거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순방이 아닙니다. 70년 동안 이어진 친미일변도 외교 구조가 지금 이 순간에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근데 보수 주류 매체에서 이 순방을 어떻게 다뤘는지 한번 보세요. 톱뉴스로 다룬 곳이 어디였습니까? 다카이치, 일본 총리 발언 한 줄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더니 8일 5개국 순방에서 나온 협정 수십 건은 거의 침묵이에요. 전문가 부족이다. 심층 취재가 어렵다. 그렇게 설명들 하시는데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친미 일변도라는 그 프레임이 무너지는 순간 자기들 정치적 입지도 같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다루는 거죠. 오늘은 표면에서 동기까지, 동기에서 결과까지 차근차근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내가 보스야라고 외치는데 아무도 옷 멋지다고 해주지 않는 그림 다들 아시는 그 동화 한 편이 G7 그 자리에서 라이브로 재현된 셈입니다. 이번 순방의 첫 정거장이 벨기에였어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셨을 거예요. 벨기에가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나라인가? 왜 굳이 벨기에부터 가나? 답은 간단합니다. 유럽연합 27개국의 모든 행정과 대외 기능을 담당하는 초국가 기구 본부가 벨기에에 있거든요. 거기에 강력이사회 본부도 함께 있습니다. EU와 무역이든 통상이든 안보든 본격적으로 논의하려면 무조건 벨기에를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합의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비밀정보 보호협정이에요.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핵심 안보 정보를 EU와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협정이거든요. 국방이나 안보 쪽에서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솔직히 일반 보도에서는 거의 안 다뤘죠. 두 번째가 디지털 통상 협약입니다. 테러 대응, 중요 여건, 비자 발급 절차까지 실질적인 통상 확대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합의예요. 자, 그다음 정거장이 이탈리아였습니다. 여기서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는데 한 가지가 눈에 띄거든요. 한국과 이탈리아 관계가 그동안 전략적 동반자였는데 이번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됐어요. 특별이라는 단어 하나가 붙은 건데 이게 국가 안보와 국방 분야에서 최상위 등급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 이미 대여섯 번 만난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격상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한국 이탈리아 액션 플랜을 채택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인 MOU와 액션 플랜은 성격이 좀 달라요. MOU는 구체적 실행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액션 플랜은 26년부터 30년까지 단계별로 명시해 놨거든요. 더 짚을 게 있어요. 이 액션 플랜을 작년에 멜로니 총리가 한국에 직접 와서 먼저 제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부탁한 게 아닙니다. 이탈리아 쪽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중요성을 이미 인식했다는 신호인 거죠. 여기에 MOU 4건이 추가로 체결됐고 한 가지 예상 못했던 합의가 또 나왔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가 아프리카 진출에 공동 협력하기로 한 거예요. 이게 왜 의외냐면요.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진출할 때 보통 프랑스를 거점으로 합니다. 프랑스가 식민지 유산이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아도 파시즘 시기에 에티오피아를 식민지로 만든 적이 있고 북아프리카 난민 압력 때문에 아프리카 정책이 중요한 나라예요. 이탈리아의
대아프리카 전략 이름이 마테이 플랜인데 이번에 한국과 함께 마테이 플랜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대상 지역도 아프리카만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과 중동까지 포괄하는 큰 그림이에요. 순방의 마지막 정거장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교황청입니다. 2027년 서울에서 가톨릭 청년대회가 열리거든요. 대회 성격에 따라 1억 명 이상이 모일 수도 있는 큰 행사예요. 북한에도 가톨릭이 제한적으로나마 존재하기 때문에 교황청을 통한 우회 채널 가능성까지 열어둔 방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캐나다 카나나스키스 G7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결정적이에요. 한국이 G7 공동성명의 특정 항목에 사인을 거부했어요. 특정 국가의 핵심 공급망 관련 부분인데 특정 국가라고만 표현됐지만 사실상 중국 얘기거든요. 호주는 사인했어요. 호주는 중국과 라이벌 관계인데다가 자기들도 희귀 광물 강국이니까 사인할 만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중국과 척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희귀 광물 공급망 우리 산업 전체가 거기에 묶여 있어요. 이 정도 규모의 성과가 8일 안에 나왔어요. 비밀정보보호협정, 디지털 통상협약, 특별전략적 동반자 격상, 액션 플랜, 아프리카 공동 진출, G7 사인 거부, 이런데 보수 매체에서 이걸 톱뉴스로 다룬 곳이 어디였습니까? 같은 매체들이 12.3 비상계엄 책임 규명에는 또 어떤 톤으로 임했는지 비교해 보면 같은 매체 맞나 싶을 정도로 온도가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순방은 결국 EU와의 통상협력 확대가 핵심이었던 거죠. 무역과 안보를 동시에 확보한 이재명 정부의 첫 큰 외교 성과, 이쯤에서 정리하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진짜 그림은 통상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EU와의 비밀정보보호협정 기억하시죠? 이게 단순히 정보교환 협정이 아닙니다.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유럽 국가들, 스웨덴,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 그 채널을 통해서 북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라인이 공식 안보 협정으로 연결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이명박 정부 때 금강산 관광을 폐쇄하면서 우리가 북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거의 다 끊겼거든요. 그때 유일하게 남아있던 게 평양에 대사관을 둔 유럽 국가들이었어요. 이번 협정으로 그 통로가 그냥 우호적 협조 차원이 아니라 공식적인 안보 라인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 정부는 미국 의존 안보망 옆에 유럽 경유 북한 정보 라인을 한층 더 깐 거예요. 이게 단순한 행정협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12.3 비상계엄 이후 무너진 안보 진공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 첫 답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장 빨리 알아챈 게 EU였어요. 왜 EU가 그렇게 빨리 움직였는지 그 메커니즘으로 한층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표면은 봤어요. 그럼 왜 EU가 한국한테 그렇게 달려들었을까요? 답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유럽은 이미 미국과 헤어질 결심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트럼프가 네이토에서 빠지겠다고 압박했죠. 유럽 보고 기생충들아, 너희들을 지켜야지,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유럽이 받은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70년 동안 미국 안보 우산 밑에 있었던 체제가 흔들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핵 우산을 제안했어요. 우리 프랑스의 핵을 유럽에 제공하겠다, 이거였죠. 그러자 노르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노르웨이는 미국이 있고 러시아가 옆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프랑스 핵 우산 밑으로 들어갔어요. 노르웨이가 프랑스 핵 우산에 들어간 게 작은 일 같지만 사실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이토 체제 안에서 미국 핵 우산 말고 다른 핵 우산을 선택한 첫 사례예요. 이게 일회성 결정이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도 따라갈 수 있는 선례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마크롱이 기생충들 발언에 즉각 핵 우산으로 응수한 것 자체가 트럼프가 의도한 효과에 정확히 반대로 작동한 셈이죠. 미국이 빠지겠다고 협박한 결과 유럽이 더 빠른 속도로 미국 없는 체제를 짜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발에 자기가 걸린 셈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 안보 의존 70년 체제에서 유럽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유럽은 미국 없는 국제정치 질서를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파트너로 한국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탈리아 멜로니는 왜 한국한테 그렇게 적극적이었을까요?
여기에도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탈리아는 지중해의 중심 국가예요. 프랑스가 아니라 이탈리아가 진짜 지중해 중심이거든요. 미국이 빠진 상황, 중동이 계속 분쟁 지역으로 남는 상황, 북아프리카에서 난민이 계속 밀려오는 상황,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외교 노선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한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일본에는 이탈리아 전문가가 0명이 넘습니다. 각 분야에 다 깔려 있어요. 그게 오래전부터 이탈리아와 일본의 관계 때문에 쌓인 거거든요. 한국에는 사실 이탈리아 전문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멜로니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했다는 건 정치적 결단입니다. 일본보다 한국이 새로운 다극체제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인 게 멜로니입니다. 멜로니는 우파 정치인이거든요. 보통이라면 미국 트럼프와 더 가까워야 하는 노선이에요. 그런데도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고 액션 플랜을 먼저 제안하고 아프리카 공동 진출까지 협의했어요. 이념을 넘어선 실용적 판단이라는 거죠. 우파든 좌파든 유럽 정상들이 공통적으로 미국 없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G7 공동 성명에서 한국이 사인을 거부한 부분, 그 진짜 의미는 뭘까요? 보수 매체 일각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못 끊는다, 외교 실패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데 한번 따져봅시다. G7 공동 성명에서 중국 공급망 부분을 넣은 게 미국 주도가 아니에요. 유럽이 주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중국을 완전히 끊겠다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디리스킹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중국에게 너 핵 공급되려면 책임지라 이 시그널을 유럽이 보낸 거예요. 미국이 빠진 자리에서 유럽이 중국과 새로운 무역 질서를 재구축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한국이 미국 편을 일방적으로 들면 어떻게 될까요? 새 질서에서 우리만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인 거부는 실수가 아니라 계산된 선택이에요. 전략적 모호성, 지금 한국이 취해야 할 정확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같은 매체들이 12.3 비상계엄 책임 규명에는 그렇게 조용하던 사람들이 이번 사인 거부에 대해선 갑자기 외교 전문가가 돼서 비판을 쏟아내요. 이거 처음이 아닙니다. 같은 패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한국 외교가 망했다, 또 망했다 외쳐온 게 몇 년인데 이젠 마을 사람들도 더는 안 나오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양측이 소년이 외쳐도 마을 사람들이 이미 세고 있어요. 이 흐름이 굳어지면 누가 가장 손해를 보는가? 친미 일변도 외에 다른 외교 노선을 상상조차 안 해본 사람들이거든요.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그 세력의 안보관이 정확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발 물러나서 보겠습니다. 1979년 12.1 이 군사 반란 이후로 한국의 친미 일변도 외교가 본격적으로 굳어졌어요. 그리고 2014년 12.3 비상계엄, 그 사이가 45년입니다. 45년 동안 우리는 미국이 곧 세계라고 배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그 45년 외교 패러다임을 정리하는 출발선이에요.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G7 카나나스키스, 캐나다 산속의 그 회담장, 트럼프가 내가 보스야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유럽 정상들이 자기 자리 찾아가기 전에 트럼프에게 먼저 가서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 빼고요. 이거 적벽대전 직전 분위기예요. 100만 대군이 동남풍 한 번에 무너졌다잖아요. 미국이 보스라고 외치는 그 자리에 동남풍이 이미 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답은 한 줄로 정리됩니다. 보스라고 외치는 사람한테 아무도 안 가는 게 답입니다. 이 장면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보스라면 외칠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보스야 이 말이 강하게 나올수록 사실은 약함의 표현인 겁니다. 이거 코미디예요. 코미디. 보스라고 외치는데 부하들이 안 듣는 보스가 어디 세계 역사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뉴스를 보면서 뭔가 시대가 바뀌고 있다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카나나스키스 그 자리에 그 감각이 그대로 밝혀 있었어요. 70년 친미일변도 그 끝의 풍경입니다. 자, 이게 단순한 G7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더 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 트럼프한테 단도직입적으로 통보했어요. 전쟁 개입 안 한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미국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일반 보도에서는 잘 안 다뤘죠.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혜택국이에요. 최근 3년 동안 미국제 무기를 수입한 국가 중에 3위입니다. 그런 일본이 안 한다고 했어요. 미국제 안보망에 큰 균열이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균열이 한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이 일본 카드도 약해진 상황, 한국이 선점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이 그만큼 넓어진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양국 카드 중에 일본이 흔들리니까 한국 카드의 무게감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예요. 이걸 우리가 정확히 읽고 활용할 수 있느냐가 지금 이재명 정부 외교의 시험대입니다. 거기에 시진핑이 7년 만에 평양을 방문했어요. 코로나 이후 7년 만입니다. 이게 단순한 외교 방문이 아니에요. 첫째, 북한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 과시예요. 러시아보다 중국이 우위에 있다는 신호죠. 둘째, 북미 회담 중재자 자리 선점 시도. 셋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더 부각된 흐름. 이건 대미 신호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가 코앞이에요. 대외 성과가 절실합니다. 이번 이란 전쟁이요, 전문가들 평가가 다 일치합니다. 이란의 승리예요. 트럼프 본인은 내가 이겼다고 하는데 미국이 분쟁에서 명확하게 승리한 사례는 별로 없거든요. 공화당 내에서도 비난이 큽니다. 그러니까 중간 선거 전에 대외적으로 과시할 카드가 필요해요. 그게 북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이 미국한테 정말 골치 아픈 게요, 60일 휴전 협정 맺고 종전 사인했는데 이란이 잃은 게 별로 없어요. 핵시설 일부 훼손됐다고는 하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이란이 얻어낸 게 더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어린이 175명이 죽은 미아부 학교 폭격에 대해서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넘기려고 했어요.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 진짜 위험한 게 뭐냐, 이란 사례가 다음 분쟁 국가들에게 학습 효과를 줬어요. 조금만 버티면 얻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가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한국이 처한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신호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트럼프가 기업가 출신이라는 거. 이해 관계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 먼저 가서 미국제 무기 협력 카드, 주한미군 협력 카드를 적극적으로 깔면서 그 대가로 남북 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방침이 지금 정확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 외교, 선점 외교, 다극 외교, 이 세 단어가 이번 순방의 핵심이거든요. 자,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이번 한국 EU 공동성명문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 표현이 기존 관례를 답습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만나서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설득했다는데 정작 공동성명에는 그게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재명 정부의 한계라기보다는 12.3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외교 신뢰 인프라를 복구하는 첫 단계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이 한계를 부각시켜서 이득 보는 쪽이 누구인지 한번 따라가 보면 친미 일변도 외에 다른 길을 상상 못하는 그 세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을 게 있어요. 2017년 서울 가톨릭 청년대회, 이게 1억 명 이상 동원될 수 있는 행사예요. 교황청을 통해 북한 가톨릭으로, 거기서 우회 채널로 이재명 정부가 이미 다층적인 외교 카드를 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종교를 안보 카드로 활용하는 발상 자체가 지금까지 한국 외교에서 거의 본 적 없는 방식이에요. 이 정도면 정말 새로운 외교 노선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평가해야 됩니다. 이쯤 되면 보이는 그림이 있어요. 트럼프가 내가 보스야를 외칠수록 부하들이 더 빨리 도망가는 구조예요. 강하게 보이려 할수록 약한 게 드러나는 그런 국면입니다. 자,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트럼프가 내가 보스야라고 외쳤는데 왜 단 한 사람만 빼고 아무도 그 자리로 가지 않았을까? 처음엔 단순한 외교적 어색함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보면 그게 바로 시대 전환의 순간이었어요. 그 침묵은 외교적 결례가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바뀐다는 것의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에서 누군가는 한마디 해줘야 하는 그 장면,
이번엔 다카이치 총리가 그 한마디를 한 셈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옆에서 다음 길을 준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정말 미국이 더 이상 유일한 보스가 아니라면 한국은 누구와 무엇으로 어디까지 자신을 지킬 것인가?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전략적 모호성 지금은 작동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그게 언제일지 어떤 모습으로 올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